만약 당신이 이 책을 3장까지 읽었는데도 인생의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다면 이 책은 당신에게는 완전히 실패작인 셈이다. 왜냐하면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말했듯이 교육의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분명 실천용 책이다. 1936년 데일 카네기.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지은이 데일 카네기, 옮기니 이지연, 발행 다산북스, 발행일 2023년 7월 12일입니다. 시대를 초월한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인간 본성을 성공 철학으로 집대성한 불후의 마스터피스. 40년 만에 전면 개정 증보판 독점 출간. 자기개발 분야의 선구자 데일 카네기의 100년 전의 지혜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답을 줍니다.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인간관계의 기술이 사업을 번창시키며 일상에도 더 큰 행복을 가져온다는 시대를 관통한 통찰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 독자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간파해 현대의 성공 철학을 집대성한 불후의 고전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이 현 세대를 위해 전면 개정 증보판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자신의 철학과 신념을 쉼없이 고쳐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녀 도나 데일 카네기가 참여한 이번 개정판은 원전의 진정성을 오롯이 담아내려는 목적으로 데일 카네기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독자를 위해 시류에 맞게 보완했습니다. 이 책은 독자에게 성공을 부르는 인간관계를 선사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 꿀을 모으고 싶다면 벌통을 걷어차지 말라. 1931년 5월 7일 뉴욕시 역사상 가장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범죄자 추격전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몇 주간의 수색 끝에 쌍권총 크롤리를 궁지로 몰아넣는 데 성공한 것이다. 크롤리는 웨스트엔드 애비뉴에 있는 애인의 아파트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다. 경찰과 형사 150명이 크롤리가 숨어든 꼭대기층을 에워쌌다. 경찰은 먼저 지붕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최루탄을 쏴서 그 연기로 경찰 살해범 크롤리를 밖으로 끌어내려고 했다. 그 다음에는 주위 건물에 기관총을 배치했다. 1시간이 넘도록 뉴욕 고급 주택가에 기관총의 타다다다 소리와 찢어질 듯한 권총 소리가 울려 퍼졌다. 크롤리는 쿠션이 두툼한 의자 뒤에 몸을 웅크린 채로 경찰을 향해 쉴 새 없이 총을 쏘댔다. 10,000명이 넘게 모여 이 흥미진진한 전투를 지켜봤다. 뉴욕의 길거리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진풍경이었다. 크롤리가 붙잡혔을 때 멀루니 경찰청장은 쌍권총을 찬 이 무법자가 뉴욕 역사상 가장 위험한 범죄자라고 선언했다. 경찰청장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사람을 파리 죽이듯 죽이는 놈입니다. 그런데 정작 쌍권총 크롤리는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 경찰이 아파트를 향해 총을 쏠 때 크롤리가 관계자에게 써놓은 편지에서 그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글을 쓰는 동안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진홍색 얼룩을 남긴 편지에 크롤리는 이렇게 썼다. 지금은 많이 지쳤지만 나는 천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털끝만큼도 남을 해치지 못할 사람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직전 크롤리와 여자친구는 롱아일랜드 시골의 어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있었다. 둘은 서로 목을 끌어안고 키스를 퍼붓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관 한 명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크롤리는 한마디 말도 없이 권총을 뽑아 경찰관에게 그대로 난사했다. 경찰관이 바닥에 쓰러지자 크롤리는 차에서 풀쩍 뛰어내려 경찰관의 리볼버를 집어서는 엎어져 죽어가는 경찰관에게 한 발을 더 쐈다.
이런 살인범이 저런 글을 쓴 것이다. 지금은 많이 지쳤지만 나는 천성이 착한 사람입니다. 털끝만큼도 남을 해치지 못할 사람이에요. 크롤리는 사형을 선고받았다. 싱싱교도소에 있는 사형수 동에 도착한 크롤리가 사람을 죽였더니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했을까?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 자신을 방어했을 뿐인데 이렇게 되는구나. 이 일화의 핵심은 이것이다. 쌍권총 크롤리는 그 무엇도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과연 범죄자들 사이에서 보기 드물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음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저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좋은 시간을 보내도록 도우면서 제 인생의 한창 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온 거라곤 모욕과 쫓기는 신세뿐이네요. 알 카포네가 한 말이다. 그렇다. 미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공공의 적이자 시카고를 총성으로 물들인 사악한 갱 두목 말이다. 카포네는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은혜를 베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주고 자신을 오해한다고 생각했다. 더치 슐츠도 뉴요크에서 갱단의 총에 쓰러질 때까지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다. 뉴욕에서 가장 악명 높은 범죄자 중 한 명이었던 슐츠는 어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공공의 자선가라고 말했다. 진심이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흥미로운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다. 상대는 뉴욕의 싱싱교도소에서 오랫동안 교도소장을 지낸 루이스 로즈였다. 로즈는 이렇게 단언했다. 싱싱에 있는 범죄자 중에서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들도 당신이나 나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자신이 왜 금고를 따야 했고 빠르게 방아쇠를 당길 수밖에 없었는지 다들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오류가 있든 논리적이든 어떤 식으로든 이유를 대서 본인의 반사회적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애초에 감옥에 와서는 안 되었다는 견해를 완강히 유지하는 겁니다. 만약에 알 카포네나 쌍권총 크롤리, 더치 슐츠를 비롯해 감옥에 갇힌 극악무도한 죄수들조차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나 내가 만나는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어떨까? 워너메이커 백화점의 설립자 존 워너메이커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남을 꾸짖는 건 바보짓임을 나는 30년 전에 깨달았다. 하느님이 지능이라는 선물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그걸 속상해하고 있기에는 나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만으로도 벅차다. 워너메이커는 이 교훈을 일찌감치 깨쳤지만 나는 30년이 넘는 긴 세월을 혼자 이리저리 부딪히며 여기까지 온 후에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어떤 일에도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아무리 틀렸다고 해도 말이다. 비난은 헛수고다. 비난을 받은 상대는 방어하는 입장이 되기에 보통은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길을 쓰기 때문이다. 비난은 위험하다. 비난은 사람들의 소중한 자존심에 상처를 내고 자존감을 다치게 하며 분개하게 만든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스키너는 동물의 잘한 행동에 보상을 주면 나쁜 행동에 벌을 주는 것보다 학습이 훨씬 더 빠르고 배운 내용도 더 효과적으로 기억한다는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다. 비난으로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당사자는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 역시나 위대한 심리학자인 한스 셀리아는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인정받기에 목마른 만큼 비난을 두려워한다. 비난이 낳은 억울한 심정은 직원이나 가족, 친구를 기운 빠지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비난을 받게 한 그 상황은 쉽게 바로 잡아지지 않는다. 기억하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꿀이지만 벌에 쏘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오클라호마 이니드에 사는 조지 존스턴은 엔지니어링 회사의 안전 책임자였다.
직원들이 현장에서 일할 때 언제나 안전모를 쓰게 하는 일도 조지의 업무 중 하나였다. 원래 조지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직원과 마주치면 손가락을 흔들면서 권위적이고 엄하게 지적했다고 한다.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직원들은 마지못해 따랐지만 조지가 자리를 뜨고 나면 종종 안전모를 다시 벗어 던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지는 방법을 바꿔보기로 했다. 직원들 몇몇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안전모가 불편한지 물었다. 머리에 잘 안 맞나요? 그런 다음 직원들에게 안전모는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니 일할 때는 항상 써줬으면 좋겠다고 상냥한 톤으로 말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규칙을 더 잘 따랐고 그들의 감정이 상할 일도 없었다. 비난이 헛수고라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수많은 예시를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 유명한 시어두어 루스벨트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 사이의 유명한 갈등만 해도 그렇다. 이 갈등 때문에 공화당은 반으로 쪼개졌고 우드로 윌슨이 백악관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제1차 세계대전처럼 굵직한 여러 사건이 발생했고 역사의 흐름이 바뀌었다. 빠르게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자. 1908년 퇴임 당시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지지했고 결국 태프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루스벨트는 아프리카로 떠났다.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루스벨트는 폭발했다. 루스벨트는 태프트가 보수적이라며 맹비난하고 자신이 세 번째로 다시 대통령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진보당을 창당했으나 이는 공화당을 허물어뜨렸을 뿐이었다. 이어진 선거에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와 공화당은 버몬트와 유타 단 2개 주에서 밖에 승리하지 못했다. 공화당 역사상 최악의 참패였다. 루스벨트는 태프트를 탓했다. 그러나 태프트 대통령도 자신을 탓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태프트는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제 상황에서 달리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누구 탓이었을까? 루스벨트일까? 태프트일까? 솔직히 나는 모르겠고 관심이 없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루스벨트가 아무리 태프트를 비난해도 태프트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태프트는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애썼고 같은 말만 반복했다. 눈물이 그렁한 채로. 제 상황에서 달리 뭘 어떻게 할 수 있었을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보기로 하자. 왜 그러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로 하자. 비난보다는 그 편이 훨씬 더 유익하고도 흥미롭다. 이런 태도야말로 연민과 관용과 친절을 낳는다. 알면 용서된다. 존슨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느님도 마지막 날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라고 심판할 것인가? 원칙 1.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말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제1비결. 누가 무엇을 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혹시 이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방법은 단 하나뿐이다. 바로 상대가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다. 기억하라. 다른 방법은 없다. 물론 옆구리에 권총을 들이대면 손목시계를 끌어주고 싶게 만들 수는 있다.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면 직원들이 협조하게 만들 수도 있다. 우리가 등을 보이기 전까지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원치 않는 부작용을 낸다. 상대가 무언가를 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바를 주는 것이다. 상대는 뭘 원하는가? 현대 심리학의 초석을 놓은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2가지 동기에서 출발한다고 했다. 성적 충동 또는 훌륭해지고 싶은 욕망. 미국의 가장 심오한 철학자 중 한 명인 존 듀이는
약간 다르게 표현했다. 듀이 박사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충동이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라고 했다. 이 말을 기억하기 바란다.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 의미심장한 표현이다. 이 책에서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될 것이다. 당신은 뭘 원하는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말로 바라는 몇 가지는 아주 집요하게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래와 같은 것을 원한다. 1. 건강과 장수. 2. 음식. 3. 잠. 4.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5. 사후 세계에 대한 믿음. 6. 성적 만족. 7. 자녀의 건강과 행복. 8.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이 중에 일부는 보통 충족이 되고 일부는 가끔 충족되지만 하나만큼은 예외다. 이들 갈망 중에 하나는 좀처럼 충족되지 않는다. 바로 프로이트가 훌륭해지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른 것이고 듀이가 중요한 사람이고 싶은 욕망이라고 부른 것이다. 링컨은 어느 편지의 서두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구나 칭찬을 좋아합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원칙은 인정받고 싶은 갈망이다. 인간이어서 겪는 이 갈증은 괴롭지만 결코 수그러들지 않는다. 이 마음의 갈증을 진정으로 해소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은 타인을 자기 손바닥 위에 놓고 살 것이며 그가 죽으면 장의사조차 애석해 할 것이다.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는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다. 일례로 내가 미주리주 어느 농장의 시골 소년이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는 두룩 저지종 돼지와 얼굴에 흰 반점이 있는 순수 혈통의 소를 키웠다. 중서부 각지에서 열리는 시골 축제며 가축 품평회에 참가해 돼지와 소를 전시하곤 했는데 1등상을 여러 번 탔다. 아버지는 1등을 할 때마다 받은 푸른색 리본을 새하얀 모슬린 시트 한 장에 일일이 핀으로 꽂아두었다. 그리고 친구나 손님이 찾아오면 그 기다란 모슬린 시트를 꺼냈다. 아버지가 이쪽 끝을 잡고 내가 저쪽 끝을 잡아 쭉 펼치면 푸른색 리본의 향연이 펼쳐졌다. 돼지들은 자기가 파란색 리본을 탔는지 못 탔는지 관심도 없었다. 관심은 아버지가 있었다. 그렇게 받은 상이 아버지에게는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만약 선조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욕망이 불타지 않았더라면 문명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것 없이는 우리도 그냥 동물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자신이 뭔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궁핍한 식료품점 점원은 50센트를 주고 산 중고 법률 서적을 열심히 공부했다. 이 점원의 이야기를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것이다. 링컨이라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싶은 이 욕망 때문에 찰스 디킨스는 불멸의 소설을 썼다. 바로 이 욕망 때문에 어밀리아 에어하트는 대서양을 단독 비행했다. 이 욕망 때문에 저명한 영국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은 그토록 아름다운 건축물을 남겼다. 이 욕망 때문에 마리 퀴리는 결국 목숨까지 위협했던 극도로 위험한 방사능 분야의 연구를 개척했다. 이 욕망 때문에 존 록펠러는 끝끝내 쓰지도 않을 수백만 달러를 쌓아두었다. 그 똑같은 욕망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가장 큰 부잣집 가문은 필요 이상으로 큰 집을 지었다. 바로 이 욕망 때문에 당신은 최신 유행하는 옷을 입고 신형 자동차를 타고 자녀의 천재성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이 욕망 때문에 수많은 소년, 소녀가 갱단에 가입하고 범죄를 저지른다. 뉴욕 경찰청장을 지낸 멀루니에 따르면 젊은 범죄자들은 자존심이 대단해서 체포되면 자신을 영웅으로 묘사한 황색 신문을 가장 먼저 요구한다고 한다.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일단 나중 문제고
우선은 유명한 스포츠 스타나 영화 배우, 정치가와 함께 신문의 일면을 장식한다는 사실을 흐뭇해 한다는 것이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당신은 과연 어떤 식으로 얻고 있는지 알려준다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말이다. 예를 들어 록펠러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기 위해 돈을 기부해서 중국 베이징에 현대식 병원을 세웠다. 한 번도 본 적 없고 앞으로도 볼 일이 없을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을 돌볼 병원이었다. 반면에 존 딜린저는 노상 강도짓을 하고 은행을 털고 사람을 죽이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었다. FBI 요원이 딜린저를 뒤쫓을 때 그는 미네소타주에 있는 한 농장으로 쳐들어가서 이렇게 외쳤다. 나는 딜린저다. 그는 자신이 미국 내 공공의 적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렇다. 딜린저와 록펠러 사이의 중대한 차이점은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어떤 방식으로 얻었는지에 달려있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으려고 고군분투했던 유명인의 재미있는 사례는 역사 곳곳에서 발견된다. 심지어 조지 워싱턴조차 사람들이 자신을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라고 불러주기를 원했다. 콜럼버스는 대양 제독 겸 인도 부왕이라는 칭호를 내려달라고 했다.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2세는 여황 폐하라고 쓰여있지 않은 편지는 뜯어보지도 않았다. 백악관 시절 영부인 링컨 여사는 그랜트 장군의 부인에게 내가 앉으라 하지도 않았는데 감히 어딜 앉는 것이요? 라고 언성을 높였다. 1928년 리처드 버드 제독이 남극 대륙 탐사를 떠날 때 백만장자들이 자금을 댄 이유는 눈 덮인 산으로 이루어진 그 지역에 자신의 이름을 붙여준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빅토르 위고는 무려 파리라는 도시의 이름이 본인을 기리는 뜻으로 바뀔 날을 꿈꾸었다. 위대한 셰익스피어도 기사자귀를 받아 가문의 이름을 빛내보려고 했다. 때로는 병자가 되어서라도 동정심이나 관심을 받아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다. 맥키니 여사를 한번 보자. 맥키니 여사는 미국 대통령인 남편이 중요한 정무를 보지 못하게 하여 본인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얻었다. 맥키니 대통령은 한 번에 몇 시간이고 침대에 누운 아내 옆에 기대앉아 팔을 두르고 그녀가 잠들 때까지 달래주었다. 맥키니 여사는 치과 치료를 받는 내내 남편이 곁을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관심을 바라는 자신의 욕망을 채웠다. 한 번은 맥키니 대통령이 국무장관과 약속이 있어 그녀를 치과에 혼자 두고 나오자 노발대발하며 소동을 피웠다. 일부 의료계 종사자는 냉혹한 현실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중요한 사람이란 느낌을 실성이라는 꿈의 나라에서 충족하려 미쳐버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한다. 만약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과 관심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광기 속에서 위로를 찾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면 우리가 제정신인 사람들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었을 때는 과연 어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라. 미국에서 최초로 연봉 100만 달러를 넘긴 사람 중에 찰스 슈와브가 있다. 슈와브는 기업가 앤드류 카네기에게 발탁되어 1901년 신규 업체였던 US 스틸의 초대 회장이 됐다. 당시 겨우 38의 나이였다. 앤드류 카네기는 대체 왜 찰스 슈와브에게 1년에 100만 달러, 대충 계산해도 하루에 3,000달러를 주었을까? 슈와브가 천재여서? 아니다. 슈와브가 그 누구보다 철강 제조에 관해 많이 알아서? 그럴 리가. 철강 제조에 관해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자기 밑에 많았다고 슈와브가 내게 직접 이야기했다. 슈와브는 자신이 그런 연봉을 받은 이유는 사람을 상대하는 능력 덕분이라고 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상대했는지 물었다. 그가 말한 비결을 표현 그대로 여기에 옮긴다. 청동으로 영원히 박제해서 집집마다 학교마다 전국의 상점과 사무실마다 걸어놓아야 할 말이다.
학생들은 라틴어 동사 활용형이나 브라질의 강우량을 외우느라 시간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아래의 말을 외워야 한다. 이 말을 그대로 지키며 산다면 당신과 나의 인생이 바뀔 것이다. 슈와브는 말했다. 사람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저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내재된 최고의 모습을 끌어내서 키우는 방법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사람의 의욕을 가장 확실하게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상사의 혹평입니다.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누구도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노력하도록 동기를 부여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늘 어떻게 하면 칭찬할 수 있을까를 궁리합니다. 흠을 잡는 건 매우 싫어합니다. 저는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슈와브는 자신의 말대로 실천했다고 한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정확히 반대로 한다.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하 직원에게 호통치고 정말로 마음에 들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오래된 속담처럼 말이다. 나쁜 짓은 한 번만 해도 다 알려지지만 좋은 일은 두 번 해도 말하는 사람이 없다. 슈와브는 이렇게 단언했다. 살면서 다양한 분야의 훌륭한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칭찬을 해주면 분명히 비난할 때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더 일을 잘합니다. 슈와브에 따르면 이는 앤드류 카네기가 그처럼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앤드류 카네기는 부하 직원을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둘만 있는 자리에서도 칭찬했다. 심지어 묘비 명에서까지 부하 직원들을 칭찬했다. 앤드류 카네기가 직접 미리 써둔 묘비 명은 다음과 같다.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주위에 둘 줄 알았던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은 존 록펠러가 부하 직원을 성공적으로 다룰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했다. 예를 들면 록펠러의 동업자 중 한 명인 에드워드 베트퍼드가 남미에서 물건을 잘못 사서 회사에 $1,000,000의 손실을 끼친 적이 있었다. 록펠러는 그를 비난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일이었다. 록펠러는 베드퍼드가 최선을 다했음을 알고 있었다. 록펠러는 오히려 칭찬할 거리를 찾아냈다. 베드퍼드가 투자금의 60%를 지켜냈다며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 정도면 대단한 거야. 항상 뜻대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 얼마 전에 멕시코시티에 있는 차풀테페 궁전에서 멕시코의 영웅 알바로 오브레곤 장군의 흉상을 보았다. 흉상 아래에 그의 철학을 담은 격언이 새겨져 있었다. 너를 공격하는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아첨하는 친구를 걱정하라. 아니다. 아첨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와는 거리가 멀다. 나는 새롭게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한다. 나는 새롭게 사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조지 5세는 버킹엄 궁전에 있는 본인의 서재에 6개의 격언을 걸어두었다. 그중 하나가 이거였다. 싸구려 칭찬은 주지도 받지도 말아라. 바로 이것이다. 싸구려 칭찬. 언젠가 아첨의 정의를 읽은 적이 있는데 여기에 다시 써본다. 아첨이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그대로 읊어주는 것이다. 만약 아첨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면 누구나 다 방법을 익혀서 모두가 인간관계의 달인이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보통 시간의 95%를 나 자신에 관한 생각으로 보낸다. 그렇지만 잠시나마 나에 대한 생각은 좀 내려놓고 상대의 좋은 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미처 입 밖으로 다 나오기도 전에 상대가 눈치챌 만큼 거짓되고 값싼 아첨 따위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인정이다. 어찌된 노릇인지 우리는 아들, 딸이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와도 좀처럼 칭찬하지 않는다.
자녀가 첫 새장을 만들었거나 브라우니를 굽는데 성공해도 격려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관심과 칭찬보다 아이들을 더 기쁘게 하는 일은 없는데도 말이다. 다음에 외식할 때 음식이 기막히게 맛있다면 셰프에게 음식이 아주 훌륭했다는 말을 전하라. 지친 세일즈맨이 남달리 친절한 태도로 설명해 주었다면 그 점을 짚어줘라. 목사나 강사, 강연가라면 청중을 향해 혼신을 다해 이야기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운 빠지는 일인지 잘 안다. 전문가도 이런데 사무실이나 상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과 내 가족, 친구들은 2배로 더 기운이 빠질 것이다. 직장에서는 모든 동료가 한 명의 인간이며 인정의 말에 목말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인정해주는 말이야말로 모든 영혼이 좋아하는 법정 화폐 같은 것이다. 매일 방문하는 곳에는 조그마한 감사의 불꽃을 남기도록 노력해보라. 거기서 작은 우정의 불길이 만들어져 다음번에 방문할 때 등불처럼 환하게 비춰주는 걸 보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그 사람을 바꾸지 못할 뿐만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일도 아니다. 내가 종이를 오려 거울에 붙여놓는 바람에 매일 볼 수밖에 없는 옛 말이 하나 있다. 나는 이 길을 한 번만 지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선행이나 베풀 수 있는 친절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하도록 하자. 미루거나 방치하지 말자. 다시는 이 길을 지나지 못할 테니. 위대한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이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나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 그 점을 통해 나는 그 사람을 더 잘 알게 된다. 만약 에머슨도 그랬다면 여러분이나 나에게는 1000배는 더 그렇지 않을까. 내가 이룬 것, 내가 원하는 것은 그만 생각하자. 상대의 장점을 알아내려고 노력하자. 그런 다음 아첨은 잊어버려라.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잘했다고 말할 때는 진심을 담고 칭찬을 할 때는 아낌없이 쏟아부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소중히 간직하며 평생토록 되뇌일 것이다. 당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려도 되뇌일 것이다. 원칙 2.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상대가 원하게 하면 세상이 모두 내 편이다. 여름이면 종종 메인주에 낚시를 하러 가곤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아주 좋아한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물고기는 벌레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나는 낚시를 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물고기가 원하는 것을 생각했다. 낚싯바늘에 미끼로 크림을 올린 딸기를 끼우지 않은 대신 벌레나 메뚜기를 물고기 눈앞에서 흔들어대며 이렇게 말했다. 이거 먹고 싶지 않니? 왜 사람을 낚을 때는 똑같은 상식을 발휘하지 않는가? 제1차 세계대전 중 영국 총리를 지낸 로이드 조지는 바로 이 상식을 발휘했다. 전시에 다른 리더들은 모두 잊히고 난 후에도 어떻게 그만이 계속 권좌에 남았느냐고 누군가 묻자 그는 굳이 한 가지 비결을 꼽자면 물고기에 맞춰 미끼를 끼우는 법을 터득한 덕분이라고 답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왜 끄집어내는가? 그건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바보 짓이다. 물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당신 말고는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다. 우리는 당신과 똑같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가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얻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내일 만약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시키고 싶다면 이 점을 기억하라. 예를 들어 자녀가 담배를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면 일장 연설을 늘어놓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걸 말하지 말라. 대신에 담배 때문에 야구팀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100m 달리기에서 질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줘라. 여러분이 아이를 상대하든 송아지나 침팬지를 상대하든 이 점은 기억해 두면 좋을 것이다. 한 예로 어느 날 랄프 waldo 에머슨이 아들과 함께 송아지를 헛간에 들여보내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흔한 실수를 저질렀다. 자기들이 바라는 것만 생각한 것이다. 에머슨은 뒤에서 밀고 아들은 앞에서 끌었다. 그러자 송아지는 움직이지 않고 버텼다. 송아지도 자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했다. 다리를 뻗대며 고집스럽게 풀밭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농장에서 자란 하녀가 우연히 헛간 쪽을 흘끗 쳐다봤다가 곤경에 빠진 둘을 발견했다. 하녀는 에세이나 책을 쓸 줄은 몰랐지만 말이나 송아지는 에머슨보다 잘 알았다. 하녀는 송아지가 뭘 원할지 생각했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를 송아지가 쪽쪽 빨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헛간으로 데려갔다. 세상에 태어난 날부터 당신이 했던 모든 행동은 당신이 무엇인가를 원하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적십자에 큰 돈을 기부한 일은 어떨까? 그렇다. 그 또한 예외가 아니다. 당신이 적십자에 기부한 이유는 당신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은 아름답고 사심없고 성스러운 행동을 원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돈보다 그런 감정을 더 많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면 당신은 기부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거절하기가 부끄럽다는 이유로 혹은 고객이 부탁하여 기부를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당신이 기부를 한 것은 무엇인가를 원했기 때문이다. 해리 오버스트리트는 해안이 담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행동은 근본적 욕망에서 생겨난다. 누군가를 설득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사업이 되었든 가정사가 되었든 학교에서든 정치이든 간에 먼저 상대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게 만들라는 말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편이다.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가난에 찌들었던 스코틀랜드인으로 처음에는 시간당 2센트를 받고 일을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3억 6,500만 달러를 기부했던 앤드류 카네기는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방법이 상대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길뿐임을 일찌감치 깨달았다. 카네기는 학교를 4년밖에 다니지 못했으나 효과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깨치고 있었다. 한 일화를 보자. 카네기의 처제가 두 아들을 몹시 걱정하고 있었다. 아들들은 예일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 일로 너무 바빠 집에 편지도 잘 쓰지 않았고 어머니가 쓴 간절한 편지에도 전혀 관심이 없었다. 카네기는 굳이 부탁하지 않아도 조카들에게 답장을 받을 수 있다는데 $100를 걸었다. 다행히 함께 내기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다. 카네기는 조카들에게 잡담 가득한 편지를 쓰면서 각각 추신에 $5짜리 지폐를 보낸다고 가볍게 언급했다. 그러면서 봉투에 돈을 넣지 않았다. 회신이 왔다. 사랑하는 앤드류 삼촌에게 친절한 편지에 감사하다면서 그 뒤에 이어질 나머지 문장은 여러분이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설득의 또 다른 예로 우리 수업을 들었던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 사는 스탠 노백의 이야기가 있다. 어느 날 저녁에 스탠이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막내 아들이 거실에서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며 발길질을 해대고 있었다. 막내는 다음 날부터 유치원에 가야 하는데 가기 싫다고 떼를 썼다. 평소 같았으면 스탠은 아이를 방으로 쫓아버리고 유치원에 갈 각오를 하는 게 좋을 거라고 말했을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만큼은 그래서는 아들이 좋은 마음으로 유치원을 시작하기가 어렵겠다고 생각했다. 스탠은 곰곰이 생각해봤다. 내가 만약 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유치원에 가는 게 신날까? 스탠과 아내는 아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일을 목록으로 적어보았다.
핑거 페인팅, 노래 부르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같은 것이었다. 그런 다음 일을 실제로 해봤다. 저희는 곧장 식탁에서 다 함께 핑거 페인팅을 시작했어요. 아내 릴과 큰아들 밥, 저 이렇게 셋이서 재미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얼마 안 있어 막내인 팀이 저쪽 모퉁이에서 저희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도 끼워달라고 사정했죠. 아, 안 돼. 핑거 페인팅을 하려면 먼저 유치원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해. 제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담아서 팀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유치원에 가면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날지 알려줬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제일 먼저 일어난 줄 알았어요. 아래층에 내려갔더니 팀이 거실 의자에서 잠들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뭐하니? 제가 물었죠. 유치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늦으면 안 되잖아요. 온 가족이 열정을 발휘한 결과 팀은 유치원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게 됐어요. 다른 어떤 토론이나 협박으로는 가능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러분이 내일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설득하고 싶으면 말하기 전에 잠시 자문해보라.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싶을까? 그러면 경솔하게 이야기를 꺼냈다가 부질없이 내가 바라는 사항만 잔뜩 늘어놓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세상에는 기회만 엿보며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이 넘쳐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없이 남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소수의 사람은 어마어마한 우위에 설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 저명한 변호사이자 RCA의 설립자이기도 한 오웬 영이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남의 입장이 되어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앞날을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딱 하나만 챙겨간다면, 늘 조금이라도 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 하나만 얻어가도 여러분의 커리어에 귀중한 주춧돌이 될 것이다. 상대의 관점을 살펴서 상대가 정말로 그것을 원하게 만든다면 당신에게만 득이 되고 상대에게는 해가 되는 뭔가를 시키려는 듯이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협상을 했다면 양쪽 모두에게 득이 되어야 한다. 연극 평론가 윌리엄 윈터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자기 표현은 인간 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왜 똑같은 심리를 비즈니스에 적용하지 않는 걸까?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남들이 그게 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대신 그들이 직접 그 아이디어를 요리하고 휘젓게 하라. 그러면 자기 아이디어라고 여길 테고 그리하여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게 될 테고 어쩌면 두 그릇씩 먹을지도 모른다. 기억하라. 먼저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온 세상이 그의 편이다. 못하는 사람은 외로운 길을 가야 한다. 원칙 3.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여기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1936년에 첫 출간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100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자기 개발서의 고전으로 꼽히며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가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는 자기 개발서라는 분야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할 만큼 데일 카네기는 현대 자기개발 분야의 조상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책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출판사에서 다양한 형태로 번역, 편집되어 재출간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저서라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은 저자가 교사, 세일즈맨, 배우 등의 직업을 거치며 이후 여러 인터뷰와 연구 끝에 발견한 인간관계에 대한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을 설명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책은 초판 출간 약 90년을 기념해 제작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개정 증보판이며
데일 카네기가 설립했던 데일 카네기 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책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미공개 원고도 포함되어 있는 이 책은 그의 자녀 도나 데일 카네기가 함께 참여해 현대적인 시류에 맞으면서도 저자의 진정성을 담아내기 위해 문장 검토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소개합니다. 저도 여러 번역본을 읽어보았지만 이 책은 같은 내용이지만 좀 더 수월하게 읽히면서 이해가 잘 된다고 느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책의 서문에서 이 책은 실천용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번에도 읽으면서 나는 어떤 것을 실천할 것인가를 계속 체크하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호감을 얻는 6가지 원칙,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는 12가지 원칙, 사람을 변화시키는 리더가 되는 9가지 원칙까지 모든 관계 속에서 꼭 염두에 두어야 하는 원칙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가장 처음 등장하는 인간관계의 3가지 기본 원칙이 늘 마음을 강타했습니다. 원칙 1. 잘못을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불만을 표현하지 말라. 원칙 2. 정직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인정의 말을 건네라. 원칙 3. 상대가 간절히 원하게 만들어라.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까지 모두가 인간관계인데요. 한창 자기 주장이 강한 저희 아이들을 대할 때에도 반드시 이 원칙을 생각하자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욱 활짝 열어줄 이 책, 한 번 더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